제 이름은 김순희입니다. 올해 67살이 됐습니다. 제 인생은 마치 바느질처럼 이어진 가난한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15살 때 전라도 고향에서 서울로 올라왔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봄비가 내리던 서울역, 작은 보따리 하나 들고 큰 악기를 꿈꾸며 왔던 어린 소녀가 이제는 쭈글쭈글한 손으로 폐지를 줍는 노인이 되었네요.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온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가난한 농가의 6남매 중 셋째로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빨리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고모가 서울 구로동에서 의류 봉제 공장을 하는 아는 분을 소개해 주셨고, 그렇게 저는 15살의 어린 나이에 봉제 공장 견습공으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서툴러 손바닥이 늘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미싱 밟는 법도 몰라 밤마다 몰래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봉제 공장이 한창 호황이었던 시절이라 일만 잘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배워서 21살에는 숙련공이 되었고 공장 내에서도 인정받는 재봉사가 되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무려 27년을 일했습니다. 청춘을 그곳에 다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급여는 늘 형편없었습니다. 주말도 없이 때로는 밤샘 작업도 마다하지 않고 일했지만 마지막 받은 월급이 97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적은 금액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그 정도만 받아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연금? 그런 건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미래를 위해 돈을 떼어 놓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42살 때 인생의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하던 가구 사업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보증을 잘못 썼다가 2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니던 봉제 공장도 중국산 저가 의류에 밀려 문을 닫게 되었고요. 처음으로 실업자가 된 저와 사업에 실패한 남편, 그리고 대학생이던 아들과 고등학생이던 딸까지. 네 식구가 한순간에 막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아침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오후에는 대형마트 판매원으로,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하루에 4시간만 자고 일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악몽처럼 느껴집니다. 손이 갈라지고 다리가 부어서 신발도 못 신을 정도였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딸아이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그리고 빚까지. 모든 게 제 어깨 위에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15년 가까이 세계 일자리를 뛰어다니며 빚을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남편도 건설 일용직으로 나가 도왔지만 술로 스트레스를 풀다 보니 큰 도움은 되지 못했어요. 그래도 자식들은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도 구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IT 회사에 취직했고 딸은 지방은행에 취업했죠. 조금씩 숨통이 트이려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더군요. 제가 57살 되던 해 남편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오른쪽 반신이 완전히 마비되어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죠. 그때부터 4년간의 간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을 전부 그만두고 간병에만 매달렸습니다. 재활치료비가 한 달에 평균 35만 원, 약값이 15만 원. 모아둔 저축은 순식간에 바닥났습니다. 국가의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거죠. 하지만 자식들도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터라 넉넉하지 않았고 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잘 지내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반복했죠. 60살이 되던 해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과 4년간의 간병 생활에서 벗어난 해방감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국민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대했던 100만 원 가까운 연금이 아닌 고작 45만 원이었죠.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이 42살 때부터였고 그마저도 15년만 납부했기 때문에 금액이 적었던 거였어요. 평생 일만 했는데 노후는 이렇게 막막할 줄 몰랐습니다. 국민연금 45만 원과 기초연금 30만 원, 합쳐서 75만 원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월세 7만 원, 관리비 10만 원, 의료비 25만 원, 식비와 기타 생활비까지 계산하면 매달 적자였죠.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장에서 박스를 버리다가 한 할머니가 그것을 주워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문득 저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작은 손수레를 끌고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서툴렀습니다. 어디에 어떤 폐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무게를 실어야 하는지도 몰라서 과도하게 끌다가 허리를 다치기도 했습니다. 폐지 1kg당 50원에서 70원. 하루 종일 고생해서 모아도 10,000원 남짓이었죠. 그래도 그 돈이 절실했습니다. 약값과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야 했어요.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절대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들은 어머니,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라고 자주 말했지만 저는 난 잘 지내고 있다고만 했습니다. 딸아이도 가끔 용돈을 보내왔지만 그 돈은 모두 비상금으로 모아두었어요. 자식들이 저를 폐지 줍는 노인으로 본다면 얼마나 마음 아플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은밀한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그리고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아무도 저를 알아볼 수 없는 시간에만 폐지를 주었습니다. 집에서 전화가 오면 배경 소리가 들릴까 봐 항상 조용한 곳으로 이동해서 받았고, 손에 박힌 가시나 상처는 장갑으로 가렸습니다. 겨울에는 추위로 손이 얼어붙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폐지 줍는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우리는 암묵적으로 구역을 나누어 서로 침범하지 않았고 누군가 아프면 그 구역을 대신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숨기는 것 없이 제 모습 그대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폐지 줍는 친구들이 내 진짜 모습을 아는 유일한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7년을 지내는 동안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발이 자주 저리고 작은 상처도 잘 아물지 않았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녹내장까지 진행되어 밤에는 시야가 더욱 흐려졌고 요추 척추관 협착증으로 폐지를 들어 올릴 때마다 허리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무서워 정기검진도 미루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아프면 더 일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던 작년 아들이 갑자기 결혼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어머니로서 축의금은 내야 했고 혼주 의상도 필요했습니다. 축의금 1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폐지 수집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 16시간 동안 폐지를 주었고 그 결과 체력은 바닥을 쳤지만 어떻게든 돈을 모았습니다. 혼주 의상은 중고 가게에서 구입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런 옷도 혼주 의상으로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최선을 다해 단장했습니다. 머리는 동네 미용실에서 할인받아 했고 화장은 옛날에 사둔 제품으로 직접 했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해서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만났을 때 그들의 행복한 모습에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제 아들도 한 가정을 이루는구나 싶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시작되기 직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객들이 모여 있는 로비에서 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폐지 아줌마, 여기서 뭐해요?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제가 자주 폐지를 줍는 구역 근처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당혹감에 표정이 굳었고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재빨리 화장실로 도망쳤습니다.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한동안 울었습니다. 자식 체면 구기지 않으려 평생 숨기려 했는데 하필 결혼식 날 모든 것이 탄로 났다는 사실이 너무 비통했습니다. 한참을 진정한 후 다시 나가려는데 아들이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어떻게든 무사히 마쳤습니다. 하지만 축하연이 끝난 후 아들 내외는 저를 그들의 신혼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딸아이도 급히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숨겨왔던 진실을 모두 고백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왜 도움을 청하지 않으셨어요? 아들의 눈물 섞인 질문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우리가 있는데 왜 폐지를 주우셨어요? 딸아이도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국민연금이 생각보다 적다는 것, 병원비가 많이 든다는 것, 그리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었다는 진심을요. 아들과 딸은 즉시 경제적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겠다고 폐지는 당장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평생 스스로 일해온 저에게 그것은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한 끝에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이 매달 30만 원씩 보내주고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건강이 나빠지지 않는 선에서만 폐지를 줍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제 일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폐지 수집은 주 3일, 그것도 오전 3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건강관리도 시작했어요. 주 1회 보건소를 방문해 당뇨관리 교육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월 고정 수입은 국민연금 54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자녀 지원 30만 원, 그리고 줄어든 폐지 수입 15만 원을 합쳐 모두 129만 원이 되었습니다. 지출은 임대료 7만 원, 관리비 10만 원, 의료비 25만 원, 식비 45만 원, 기타 생활비 30만 원으로 총 117만 원이에요. 이제는 조금이나마 여유가 생겼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 1회 아들 가족과 식사 모임을 갖고 이제 1살이 된 손자를 돌보면서 새로운 보람을 찾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근무 중인 딸과도 주 2회 영상통화를 하며 더 자주 소통하고 있어요. 이제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해도 괜찮다는 것을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을 위해 작은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영구 임대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실태조사에 참여하고 같은 상황의 노인들과 함께 실버 자조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월 27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 3일 하루 3시간씩 복지관에서 급식 보조 일을 하는데 이것은 폐지 줍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폐지 줍는 노인들의 현실을 담은 사진전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내 경험이 다른 노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또한 손자에게 물려줄 생활 지혜를 기록하는 일기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 한글교실에서 배운 글쓰기 실력으로 짧은 수필도 써보고 있어요. 이제는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적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 더 이상 숨기는 것 없이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요.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그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많은 후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나은 직업을 가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연금도 좀 더 일찍 가입했다면 지금보다 많은 금액을 받고 있을 거고요. 하지만 그런 후회는 이제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니까요. 가끔은 폐지를 주우러 나가는 길에 예전처럼 숨어서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여전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할 때면 부끄러움보다는 당당함을 느끼려고 노력합니다. 정직한 노동이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거둔 폐지로 손자에게 작은 선물을 사줄 때면 그 어떤 호화로운 선물보다 값지게 느껴집니다. 아들의 결혼식 날 폐지 줍는 엄마의 정체가 밝혀진 것은 당시에는 너무 큰 충격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축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을 테고 자식들과의 진정한 소통도 없었을 테니까요. 때로는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 가장 값진 변화의 시작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노인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의 약 40%가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제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또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난주에는 아들 내외와 함께 서울 근교로 1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마지막 여행 이후 10년 만의 나들이였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구나. 그리고 그래서 더 소중하구나. 폐지를 주워 모은 돈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던 제가 이제는 손자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든든한 자식들이 있고 새로 찾은 친구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습니다. 67살 이제 와서 새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이 우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새로운 시작입니다. 폐지를 줍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당당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필요할 땐 도움을 청하는 것도 인생의 지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제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소소한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데
모두가 저마다의 고난과 극복의 역사를 가지고 있더군요. 한 할머니는 우리 같은 노인네들이 이렇게 모여 웃고 떠드는 것만으로도 승리한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있고 웃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니까요. 이제는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적지만 그래도 내일이 기대됩니다.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서의 김순희로 살아갈 수 있어서요. 그리고 언젠가 제 손자가 자라서 우리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라고 물을 때 자랑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비록 화려하거나 성공적인 삶은 아닐지라도 끝까지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사랑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요. 제 이름은 이명자입니다. 올해 67살이 되었고 초등학교 교장으로 은퇴한 지 3년이 되어갑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많이 부끄럽지만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경험을 나누려 합니다. 저는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그리고 마지막 5년은 교장으로 재직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SNS에 정치적 견해를 올리면서 제 자녀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었고 거의 절연 위기까지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22살에 교대를 졸업하고 바로 교직에 입문했습니다. 처음 발령받은 학교는 서울 외곽의 작은 초등학교였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눈앞에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지요. 돌이켜보면 교직 생활 40년 동안 제 삶의 중심은 항상 학교였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교실을 정돈하고 아이들을 맞이하고 수업 준비하고 업무 처리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어요. 결혼 후에도 교직을 쉬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제 남편은 공무원이었는데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았고 제 직업을 존중해 주었어요. 그래서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3년 후에 딸도 태어났지요.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도움과 친정어머니의 지원으로 잘 해나갔습니다. 교직 생활 중에 저는 꾸준히 승진 준비를 했고 교감이 되고 마침내 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교장이 되고 나서는 책임감이 더 커졌지요. 전교생 700명이 넘는 학교를 이끌며 매일 아침 교문 앞에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학부모님들과 소통하고 교직원들을 관리하는 일은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어요. 제가 근무했던 학교가 교육청 평가에서 우수 학교로 선정되었을 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은퇴가 다가오면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출근하며 살아온 삶이 갑자기 끝난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교장 선생님이라는 타이틀이 저를 정의하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사라진다는 게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은퇴 후에 자유로운 삶을 기대한다고 말했지요.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많이 해보고 싶다고요. 제 정치적 성향은 다소 보수적인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장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학교에서는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가정 내 갈등이 생길까봐 정치 얘기는 되도록 피했습니다. 아들은 대학 시절 학생운동에도 참여했고 딸도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저는 속으로는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이들의 생각을 존중한다며 대화를 자제했습니다. 은퇴식 날 학교 강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전현직 동료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제자들까지. 모두가 저를 축하해 주었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을 해주었죠. 눈시울이 붉어지는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교장 훈화를 하면서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퇴 직후 처음 6개월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제주도 여행도 다녀오고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 교실에도 등록했어요. 지인들과 점심 약속도 자주 잡았고 집 안 정리도 했습니다. 바쁘게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일어나 분주하게 출근 준비를 하던 습관이 남아 있어서 눈을 뜨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곧 이제 출근할 필요가 없지라는 생각에 이상한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은퇴 후 2년이 지났을 때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침에 평소처럼 조깅하러 나갔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5년을 함께한 동반자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제서야 혼자가 되었다는 현실이 확 와닿았습니다. 아들과 딸은 모두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고 저는 남편과 단둘이 살던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자주 찾아왔지만 그들에게도 각자의 삶이 있었기에 매일 함께할 수는 없었어요. 특히 아들은 IT 기업 임원으로 해외 출장이 잦았고 딸은 대학 교수로 연구와 강의로 바빴습니다. 사위는 변호사로 역시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었고요. 그렇게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이어지면서 저는 슬슬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에만 있으면 남편 생각에 더 슬퍼졌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그때 딸이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면서 SNS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카카오톡으로 지인들과 연락하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점차 유튜브와 페이스북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 유튜브를 접했을 때는 수채화 강좌나 요리 레시피 동영상을 주로 봤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치 관련 채널들이 추천 영상으로 뜨기 시작했고 호기심에 몇 개 클릭했다가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주로 보수 성향의 채널들이었는데 그 내용이 제 평소 생각과 비슷해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맞아, 내 생각이 맞았어 하는 확신을 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페이스북은 아들이 만들어줬는데 처음에는 그저 손주들 사진을 보는 용도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금세 다양한 그룹과 페이지를 알게 되었고 거기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온라인에서 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교장 시절에는 항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SNS에서는 그런 제약이 없었습니다.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SNS에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스마트폰을 켜서 뉴스를 확인하는 것이었고 하루 종일 틈틈이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특히 정치 관련 내용에 더 관심이 갔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나 야당 인사들의 발언을 공유하면서 제 의견을 덧붙이는 일이 많아졌어요. 돌이켜보면 그때 제 생각은 점점 극단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발언이 점점 강해졌고 반대 의견에 대한 배타성도 커졌어요. 특히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비난의 표현이 늘어났습니다. 교육자로서 40년 동안 지켜온 포용과 이해의 자세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은퇴자들과 오프라인 모임도 갖게 되었습니다. 월 2번 정도 카페에서 만나 시사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었는데 거기서 저는 교장 선생님으로 다시 한번 존경받는 위치에 서게 되었어요. 제 말에 귀 기울이고 동의해주는 사람들 속에서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다시 찾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SNS 활동이 가족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문제가 시작된 것은 어느 주말 가족 모임에서였습니다. 아들 가족과 딸 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저는 무심코 SNS에서 본 정치 뉴스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저 놀기만 하는 것 같아.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라고 시작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엄마, 그건 일부 사례일 뿐이에요.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도 나름의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어요. 라고 반박했어요. 저는 그 말에 기분이 상했고 너희는 모르는 거야. 요즘 SNS에 올라오는 뉴스들을 보면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나라를 망치고 있는지 알 수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사위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어 어머님, 혹시 그 뉴스 출처가 어디신지요? 요즘은 가짜뉴스도 많아서요. 라고 물었어요. 그 말에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너희는 왜 내 말을 믿지 않니? 내 나이와 경험을 무시하는 거야? 라며 목소리를 높였죠. 그렇게 처음으로 가족 간의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이 표면화되었습니다. 그 일 이후 딸이 제 페이스북을 살펴보았나 봅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들 좀 봤어요. 너무 과격한 내용이 많아서 놀랐어요. 특히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도 많이 공유하고 계세요. 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비난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무슨 글을 올리든 그건 내 자유야. 너희는 왜 간섭하려고 하니? 라고 대답했어요. 이후 가족 단톡방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정치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 아들이나 사위가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또는 이 기사는 왜곡된 내용입니다. 라는 댓글을 달았고 그럴 때마다 저는 너희는 왜 항상 반대편 이야기만 믿니? 라며 화를 냈어요. 서로의 대화는 점점 경직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중 손주 승우의 7살 생일 파티에서 또 한 번 충돌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 동안 어른들끼리 이야기하다가 또다시 정치 얘기가 나왔고 저는 현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러자 아들이 엄마, 오늘은 승우 생일인데 정치 얘기는 좀 그만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기분이 상해 내가 무슨 말도 못하니? 너희는 왜 항상 내 의견을 무시하는 거야? 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결국 파티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고 저는 일찍 집에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 일 이후로 아들 가족의 주말 방문이 뜸해졌습니다. 전에는 한 달에 2~3번은 찾아왔는데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는 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딸의 전화도 예전에는 일주일에 2~3번씩 왔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손주들과의 영상통화에서도 아이들이 어색해하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할머니, 바빠서 나중에 통화해요. 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에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설날에 모두 모였을 때 식사 자리에서는 거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피곤하다며 식사 후 바로 눈을 감았고 딸은 주방에서 설거지만 했어요. 전에는 함께 윷놀이도 하고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이제는 형식적인 만남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 즈음 저는 SNS 활동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하루에 유튜브를 5시간에서 6시간씩 보고 페이스북에 7에서 8개의 정치 관련 게시물을 공유했어요. 제 생각과 맞지 않는 의견에 댓글로 격하게 반박하기도 했고 가끔은 욕설도 섞였습니다. 현실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SNS에서의 인정과 소속감으로 채우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씩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뉴스를 여러 번 공유하거나 이미 했던 이야기를 또 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아들이 전화해서 엄마, 그 이야기는 지난주에도 하셨어요. 라고 말하면 저는 그랬니? 기억이 안 나는데? 라고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들면서 생기는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가스불을 끄지 않고 외출했다가 이웃의 연락을 받고 급하게 돌아온 적도 있었고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리는 일도 많아졌어요. 손주의 이름을 혼동하거나 오래전에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걱정된 딸이 저를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여러 검사를 받은 결과 경도인지장애 초기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이것이 치매의 전 단계일 수 있으며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SNS의 과도한 사용과 정치적 갈등이 지속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40년간 교육자로서 균형 있는 시각과 비판적 사고를 가르쳤던 제가 은퇴 후에는 오히려 편향된 정보에 빠져 가족과의 관계마저 망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패턴 변화를 권했어요. 특히 SNS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실제 사람들과의 만남을 늘리라는 조언을 주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과 인지 기능을 자극하는 활동을 추천했고 심리 상담도 받아보라고 했어요. 딸의 권유로 심리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지만 몇 번 상담을 받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상담사는 제가 왜 SNS에 그렇게 몰입하게 되었는지 깊이 있게 분석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SNS가 선생님의 새 교실이 되었네요. 하지만 이 교실엔 반박할 학생이 없어서 균형이 깨졌어요. 실제 학교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셨을 텐데 온라인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교장 시절에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중재하는 역할을 했는데 SNS에서는 제 생각과 같은 의견만 찾아다니며 확증 편향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상담사는 SNS 사용 시간을 하루 1시간으로 제한하는 계획을 세워주었고 정치 콘텐츠 대신 취미나 여행 관련 콘텐츠를 보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마치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금단 증상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확인하지 못하면 불안해졌고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모르고 있다는 강박관념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5분도 걷기 힘들었는데 점차 체력이 좋아져서 1시간까지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걷는 동안 스마트폰은 집에 두고 나왔기 때문에
오롯이 주변 환경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면서 현실 세계와 다시 연결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또한 지역 도서관에서 어린이 독서 프로그램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주 2번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이었는데 이것이 제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과 호기심 어린 질문들은 제가 교직에 있을 때 느꼈던 보람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었어요. 특히 한 아이가 선생님, 다음 주에도 꼭 와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지혈증 관리를 위해 식습관도 개선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대충 끼니를 때우던 습관을 버리고 규칙적으로 건강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건강 요리 영상을 찾아보며 새로운 레시피도 배웠고 혼자 살아도 제대로 된 식사를 챙기는 법을 익혔어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손글씨로 쓰인 편지를 발견했어요. 열어보니 9살 손주 승우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언제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제가 그린 그림도 보여드릴게요. 사랑해요. 할머니.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순수한 아이의 마음이 제 굳어있던 마음을 녹였어요. 용기를 내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요즘 많이 생각했어. 너희들과 사이가 멀어져서 너무 미안해.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딸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엄마, 저도 연락드리고 싶었어요.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시겠어요? 승우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주말에 딸 집을 방문했을 때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정치 이야기는 일부러 피하고 그저 가족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조금씩 분위기가 풀어졌어요. 승우가 그동안 그린 그림들을 보여주었고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사위도 예전보다 편안하게 대해주었고 딸은 제 건강을 걱정하며 엄마, 요즘은 어떠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솔직하게 제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것, 불안장애가 있다는 것, 그리고 SNS에 너무 빠져 있었다는 것까지. 딸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이겨내요.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에게도 연락했고 다음 주말에는 아들 가족이 제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를 풀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들은 엄마, 저희가 엄마의 정치적 견해를 바꾸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엄마를 불안하게 만들고 가족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걱정됐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편협해졌는지 깨달았어요. 교직에 있을 때는 항상 사실 확인의 중요성을 가르쳤는데 정작 제 자신은 그것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정치 이야기로 가족 분위기를 흐리지 않을게. 그리고 SNS에서 본 내용도 더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게. 변화는 쉽지 않았지만 하나씩 실천해 나갔습니다. SNS 친구 목록을 정리하고 팔로우하던 정치 페이지들도 줄였어요. 대신 수채화, 여행, 요리 같은 관심사 위주로 피드를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정치 뉴스를 보지 못해 초조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강박관념이 줄어들었어요. 몇 개월이 지나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잠이 훨씬 잘 오더라고요. 예전에는 밤늦게까지 SNS를 하며 불안감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10시쯤 책을 읽다가 자연스럽게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아들과 딸 가족이 번갈아 주말마다 방문하기 시작했고 한 달에 한 번은 모두 함께 모이는 시간도 가졌어요. 손주들과 보드게임도 하고 함께 요리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정치 이야기가 나와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여유 있게 반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 관리 덕분에 고지혈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체중도 4kg 감량했어요. 불안 증세도 많이 줄어 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경도 인지장애 관리를 위해 매일 인지훈련 앱을 사용했는데 덕분에 기억력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동네 노인복지관 게시판에서 시니어 디지털 교육 강사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기본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자원봉사자를 찾는다는 내용이었어요. 교직 경험과 제가 직접 겪은 디지털 세계의 장단점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지원했습니다. 첫 수업은 12분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어요. 카카오톡 사용법, 버스 도착 정보 확인하기,
날씨 앱 활용하기 같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했습니다. 수업을 준비하면서 교사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났고 학생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특히 한 80세 어르신이 손녀와 영상통화에 성공했을 때 흘린 기쁨의 눈물은 제게 큰 보람을 주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미국에 있는 손녀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는 말에 저도 뭉클했어요. 동시에 스마트폰과 SNS의 긍정적인 측면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업이 인기를 얻으면서 디지털 시니어 지킴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고 저는 그 책임자로 활동하게 되었어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디지털 기기 활용법뿐만 아니라 온라인 사기 예방, 가짜뉴스 구별법, 개인정보 보호 등 디지털 세계의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교육했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들께 균형 잡힌 디지털 사용법을 알려드릴 수 있었어요. 지역 신문에서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기사가 나가기도 했습니다. 은퇴 교장 디지털 세대 격차 해소에 앞장서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인터뷰에서 저는 자신의 실수와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그 기사를 보고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라고 말해 주었을 때 가슴이 뿌듯했어요. 동시에 지역 아동센터에서도 주 이틀 교육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국어와 사회를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제게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집중력이 부족한 한 아이가 제 수업 후 선생님, 저도 커서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때 교육자로서의 보람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스스로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생각과 관심사를 알게 되었고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강점도 발견했어요. 그들은 정보를 빠르게 찾고 다양한 의견을 접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에게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가르치려 노력했고 반대로 아이들에게서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배웠어요. 이렇게 1년이 지났을 때 자녀들이 저의 68번째 생일을 맞아 특별한 파티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아들, 딸 가족뿐만 아니라 제가 가르치던 어르신들과 아이들도 초대받았어요. 다양한 세대가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습니다. 딸이 케이크 촛불을 끄기 전에 말했어요. 엄마, 이제 엄마는 단순한 은퇴 교장이 아니라 세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계세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SNS에 빠져 가족과의 관계가 위태로워졌던 시간들,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고 방황했던 날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지금까지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SNS에 빠졌던 것은 교직에서 은퇴한 후 상실감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40년 동안 인정받고 존경받던 교장 선생님이라는 정체성을 잃고 그것을 대체할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SNS에서의 인정과 소속감이 그 공허함을 채워주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더 큰 고립과 갈등만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다시 한번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과거와는 다른 마음가짐입니다. 이제는 더 겸손하고 더 열린 마음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무엇보다 저 자신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자녀들과의 정치적 견해 차이는 여전히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보수적인 성향이고 아들과 딸은 진보적 성향을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가족으로서 사랑하고 지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SNS도 완전히 끊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로 가족 사진을 공유하거나 제 수업 활동을 기록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정치 관련 콘텐츠는 가끔 보지만 맹목적으로 믿지 않고 다양한 출처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경도 인지장애도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의사는 제 상태가 안정적이며 인지훈련과 사회적 활동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해 주었어요. 가끔 기억력이 떨어질 때도 있지만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을 돌아보니 은퇴 후의 삶이 생각했던 것과는 매우 다르게 펼쳐졌습니다. 여행과 취미 생활을 즐기는 평화로운 노후를 꿈꿨지만 실제로는 혼란과 갈등, 그리고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더 성숙해졌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음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음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해요. SNS에서 보는 정치 뉴스보다 손주들이 그려준 그림이 더 소중하고 온라인에서의 논쟁보다 실제 사람들과의 따뜻한 대화가 더 값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작은 위로와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그리고 디지털 세계는 양날의 검임을 기억해 주세요. 무엇보다 진정한 행복은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은퇴한 교장이 아닌 배움을 멈추지 않는 선생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제게 큰 기쁨과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